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친입니다. 오늘은 벌써 마흔이 된 딸에게 세 번째 읽어보려고요. 저도 이 책을 이렇게 여러 번 읽게 될지 몰랐는데요. 유튜브 독서 채널, 오디오북 채널의 구독자분들의 니즈가 분명하신 것 같더라고요. 인문학이나 순수학문, 진리탐구보다는 마음의 위로와 위안, 그리고 삶에 필요한 처세술이나 정보 전달 같은 실질적인 목적이 뚜렷한 것 같더라고요. 네.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고요. 그런 니즈에 잘 부합하는 책인 듯하여 오늘도 읽게 되었답니다. 네. 오늘 읽을 단락은 지금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컴플렉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뼈아픈 실수. 부모의 인생을 이해하게 될 때 진짜 어른이 된다. 나이 들어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다. 이렇게 네 개 단락이고요. 오늘 책 속의 한 줄은 부모님의 의미에 대한 글로서 저도 아직 이해 못하는 부모님의 마음과 의미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는 글귀인 것 같아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무시하는 부모의 역할이 있다. 바로 곁에 함께 살아 있다는 것. 같은 하늘 아래에서 숨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모는 자식에게 큰 위안을 선물한다. 내가 나를 싫어할 때조차 항상 나의 안부를 걱정해줄 사람이 존재한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나서야 깨달으니 이 세상 모든 자식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지금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컴플렉스. 어느 수리공이 있다. 그의 공구함에는 드릴, 펜칠, 스패너 등 다양한 연장이 들어있다. 그런데 그는 유독 망치만 사용한다. 못을 박을 때뿐만 아니라 나사를 조이거나 구멍을 뚫을 때도 오로지 망치만 든다. 당연히 수리는 오래 걸리고 실패할 때도 많다. 그는 성실하지만 유능하지 못한 수리공이다. 딸아, 너라면 이런 수리공을 부르겠니? 아마 아닐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 수리공과 같다면 어떨까? 똑똑한 척은 다 하지만 알고 보면 시도 때도 없이 망치만 드는 수리공과 같다면 말도 안 된다고 웃음을 터뜨릴지도 모르겠구나. 그런데 사실이다. 우리 마음은 의지와 상관없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에 따라 반사적으로 행동한다. 아무리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라고 해도 마음은 정해진 틀을 굳이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진짜 모습이란다. 컴플렉스 때문에 자꾸 움츠려 든다면 컴플렉스처럼 일상적으로 쓰이는 심리학 용어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특정한 컴플렉스가 있다고 말한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 외모 컴플렉스, 학벌 컴플렉스 같은 것들이다. 이때 컴플렉스는 열등감과 비슷한 뜻이다. 그런데 컴플렉스를 열등감에 한정해서 이해하는 것은 좁은 해석이다. 사실 컴플렉스는 누구에게나 있고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컴플렉스는 자아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행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즉, 자아가 선택 취사한 정보와 행동 외에 억누르는 나머지 것들이 모두 그림자에 숨어 컴플렉스를 이룬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접하는 세상의 온갖 정보를 전부 흡수할 수는 없다. 그러면 아마도 머릿속이 정보로 인해 폭발해 버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자아는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일정한 틀을 만들고 그에 알맞은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집하고 이해하고 행동하려고 한다. 그리고 살아가는 내내 가능하면 그 틀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이때 자아가 만드는 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릴 때의 경험이다. 물려받은 유전자, 부모의 양육 태도, 어려서의 특정한 경험들이 쌓여 우리가 세상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틀이 형성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볼까? 조심성 많은 여자가 있다. 그녀가 보기에 세상은 위험투성이다.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음식을 잘못 먹어 배탈이 날 수도 있다. 그러니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그녀가 세상을 조심스럽게 바라보게 된 까닭은 어려서 동생이 죽을 뻔했던 경험과 관련이 있다. 장녀인 그녀는 늘 막내 동생을 엄마처럼 챙겼는데 물놀이 중에 그 동생이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주변의 어른들은 아무도 없고 오직 그녀만이 동생의 생사를 책임져야 했던 그때 이후로 그녀는 세상을 볼 때 위험 요소를 더 중요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다칠지도 몰라, 죽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 되었고, 그러니까 언제나 조심해야 해 라는 생각이 그녀의 행동 기준이 되었다. 의식을 가진 인간으로 사는 한 자아의 활동은 필수적이고 따라서 무언가 억압된 것이 컴플렉스를 형성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자아와 컴플렉스는 빛과 그림자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연적 관계다. 그런데 문제는 자아가 유지하려는 틀, 즉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회로가 오작동을 일으킬 때다. 그 틀이 세상과 자꾸만 어긋날 때조차도 지속적으로 그것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쓸 때 문제가 발생한다. 컴플렉스를 잘 다루는 유능한 수리공이 되는 법. 앞에 조심성 많은 여자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 알다시피 세상이 위험천만하지만은 않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는 그 안에서 아름다움과 편안함, 여유를 만끽하고 있다. 그런데도 세상의 비정함과 위험함만 보려 하고 내면의 다른 욕구들을 억누르면 늘 불안한 채로 경직되게 살아야 한다. 당연히 지치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 이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망치만 드는 수리공과 비슷하다. 때로는 드라이버나 펜치가 훨씬 유용하건만 매번 망치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것이다. 이럴 때는 가만히 컴플렉스를 들여다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자아가 억눌려온 욕구, 무시했던 세상의 여러 모습, 살고 싶은 다른 삶이 뭔지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자아 안으로 통합할 때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틀을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자아와 컴플렉스의 건강한 관계를 일본의 심리학자 가와이 하야오는 정당 내 정파라는 재미있는 비유를 통해 설명한다. 정당 안에는 주류가 되는 정파 외에 비주류 정파도 다수 존재한다. 평소에는 주류 정파가 정당의 중심이 되어 사안을 잘 이끌어 가지만 가끔 비주류 정파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당의 주도권을 빼앗으려 할 때가 있다. 이때 건강한 정당은 비주류의 의견을 잘 받아들인다. 그렇게 당내의 다양성이 확보될수록 정당은 더욱 튼튼하고 건전하게 유지된다. 이때 나는 정당이고 자아는 주류 정파이며 컴플렉스는 비주류 정파다. 만약 주류 대 비주류의 싸움이 격화되어 비주류가 탈당해버리면 나는 붕괴될 수도 있다. 여러 신경증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그 경우다. 반대로 자아가 컴플렉스를 잘 통합하면 나는 더 튼튼해진다. 공고함에 있는 다양한 연장을 때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수리공이 되는 것이다. 컴플렉스를 성공의 원동력으로 만든 사람들의 특징. 몇 년 전 개그우먼 이영자 씨가 군부대에서 강연하는 영상을 인상 깊게 봤다. 그녀는 생선 장사를 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어려서부터 혹시 내 몸에서 생선 냄새가 나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을 느꼈고 그로 인해 지금도 냄새부터 맡는 것이 버릇이라고 했다. 게다가 그녀의 어머니는
남아 선호 사상이 심해서 늘 오빠만 편애했다고 한다. 치킨을 먹어도 다리는 무조건 오빠를 주고 그녀는 목만 먹어야 했다고. 그런 집안에서 자란 그녀는 나는 뭘 해도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자연히 믿게 되었다. 그 결과 이제는 대중의 사랑을 받는 성공한 개그우먼이 되었고 생선 장사를 하지 않건만 그녀는 오랫동안 이 두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괴로웠다고 한다. 그런데 그녀의 강연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녀는 성공하고 싶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는데 그 이유가 닭 한 마리를 온전히 혼자 먹어보고 싶어서였다고 했다.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컴플렉스가 고통을 유발했지만 반대로 성공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는 뜻이었지. 맞는 말이다. 누구에게나 컴플렉스가 있다. 컴플렉스는 고통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때론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컴플렉스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컴플렉스를 알고 잘 다뤄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컴플렉스의 지배를 받으면 아무리 뛰어난 업적을 세워도 다시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의 자리로 돌아온다. 성공하고 인정받았음에도 끊임없이 사랑받지 못하는 증거만을 수집해 그 틀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그 결과 아무리 노력해도 삶은 괴롭고 힘들어진다. 반대로 컴플렉스를 관찰할 수 있게 되면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느낌에 지배당하지 않게 된다. 그런 느낌이 엄습해 올 때마다 아, 내가 어릴 때 눈으로 왜곡해서 세상을 보고 있구나 라고 자각한 뒤 시선을 재조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공을 이룬 나, 인정받은 나, 타인을 돕는 나를 불러내 세상을 새롭게 읽고 그에 맞춰 행동한다. 컴플렉스를 잘 다룬다는 것은 자아가 억눌려온 욕구를 섬세하게 살핌으로써 세상을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패턴을 수정하는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특정 패턴을 인지하고 반사적으로 행동하기 전에 속도를 늦추고 다시 한번 생각한 뒤 새롭게 행동하는 것. 이처럼 컴플렉스를 잘 다루게 되면 선택의 자유를 얻게 된다. 과거에 형성된 자동 반사적 시스템의 지배에서 벗어나 좀 더 주도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 상황에 알맞은 연장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0. 더 늦기 전에 자주 쓰는 망치를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 따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어려서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지만 지금은 크게 자수성가한 이가 있다. 돈이 없어 온갖 고생을 했던 그는 독하게 일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를 거머쥐었지. 하지만 아직도 그는 무슨 일만 생기면 내가 돈이 없어서 무시를 당한다 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아내와 자식들이 여행 다니면서 편하게 살자고 해도 돈이 없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하면서 화를 냈다. 그의 삶은 180도 달라졌지만 그가 세상을 보는 방식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가난과 멸시의 틀로 모든 일을 해석하고 있었어. 40이 되면 누구나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자기만의 방식이 확고해진다. 그것은 세상살이에 적응하는 동안 힘써 만들어온 자기만의 정체성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자기 자신을 억압하는 틀이 되기도 한다. 이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성취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인생을 즐기고 관계를 돈독히 만드는 데는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다양한 시선이 필요하다. 그동안 억눌려온 여러 욕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따라 너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니? 네가 무의식 중에 들게 되는 망치는 무엇이니? 그 망치는 너를 지금까지 버티게 해준 고마운 연장이다. 하지만 이유 없이 지치고 힘들게 느껴진다면 마음속 공고함을 잘 들여다보렴. 바깥에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없다. 이미 네 안에 네가 필요로 하는 연장이 모두 있으니까. 이제 네가 할 일은 때에 맞게 알맞은 연장을 찾아 사용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뼈아픈 실수. 진석 씨는 오늘도 폭탄주를 말았다. 폭탄주가 시원하고 찌릿하게 목을 타고 넘어가자 종일 받은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았다.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면서 긴장했던 몸이 서서히 이완되었다. 그러자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이 문득 떠올랐다. 부장은 담당자인 그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갑자기 프로젝트 마감일을 앞당겼다. 나를 무시하나? 어떻게 일을 마치라는 거지? 자신을 슬쩍 쳐다보던 부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러자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에라 모르겠다. 그는 폭탄주를 한 잔 더 들이켰다. 그리고 술의 힘으로 괴로움을 잊은 채 적당히 좋은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는 회사에서 책임 있는 직원으로 통했다. 힘든 과제를 받아도 군말 없이 어떻게든 마무리 지으니 윗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그만큼 일을 맡기기도 좋은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일까? 갈수록 까다로운 과제가 그에게 주어졌다. 처음엔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핵심적인 과제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고 다들 회피하는 과제만 자꾸만 주어지자 그도 화가 나기 시작했다. 능력과 노력을 전부 무시당하는 기분이 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상사에게 한마디 대꾸를 해본 적이 없다. 그저 화가 나는 날에는 집에 들어와 폭탄주를 연구퍼 들이켰다. 아내에게도 무슨 일인지 털어놓지 않았다. 답답한 아내가 왜 그러냐고 물어도 아무 말 없이 술잔만 바라볼 뿐이었다. 갈수록 건강이 나빠졌고 부부 사이도 냉랭해졌다. 결국 아내는 그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다.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이라도 받아보라고. 그러지 않으면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아내의 등살에 마지못해 진료실을 찾았다. 그는 진료실에서도 멀뚱히 앉아 있었고 별 표정 변화가 없었다. 나는 그에게 폭탄주를 마시면 어떤 기분이 드냐고 물었다. 스트레스가 풀리죠. 아시잖아요. 그래서 다들 소맥 한 잔씩 먹고 자지 않나요? 나는 그에게 부장이 마음대로 마감일을 조정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냐고 물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한 채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기분이요? 그런데 꼭 뭘 느껴야 하나요? 그는 기분을 잘 느끼지 못했다. 화가 나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기분을 누르고 로봇처럼 정해진 일들을 수행했다. 당연히 분은 풀리지 않았다. 그래서 폭탄주를 마셨다. 폭음을 하면 고통스러운 감정을 잊게 될 뿐더러 알코올의 화학작용 덕분에 별다른 노력 없이 기분이 풀리곤 했다. 술은 그에게 가장 편하고 값싼 항우울제였다. 감정을 모르면 폭력적이거나 종속적인 사람이 된다. 어떻게 감정을 모를 수가 있지? 감정은 그냥 느껴지는 거 아닌가? 나라, 너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환자들을 상담하다 보면 어떤 기분이 들었냐는 질문을 했을 때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 꽤 많다. 진석 씨처럼 감정을 아예 부인하거나 아무렇지 않다고 회피하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다. 또 엉뚱한 감정을 자기 감정으로 오인하거나 기분을 물었는데 자기가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와 정당성부터 늘여놓는 사람도 많다. 기분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것을 자연스럽게 느끼는 사람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는 얘기다. 우리는 감정 표현이 매우 엄격한 사회에 살고 있다. 논리적인 사람은 이성적이라고 칭찬받지만 잘 기뻐하고 잘 슬퍼하는 사람은 가볍고 변덕스럽고 일을 제대로 못할 것 같다는 오해를 받는다. 특히 회사라는 조직에서 감정적이라는 말은 결코 칭찬이 아니다. 그 밑에는 너무 예민하고 까다롭다는 함의가 깔려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감정을 좋고 나쁜 것으로 구분하고
나쁜 감정은 반드시 감춰야 한다고 배운다. 어려서부터 들어온 말들을 떠올려 보라.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도 안 주고 사내 자식은 함부로 외로워해서도 안 된다고 배우지 않았던가. 슬프고 외롭고 서운한 감정은 아직 어리고 약하다는 증거로만 여겨졌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솔직한 감정을 숨긴 채 환한 표정과 긍정적인 태도로 무장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된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이에 무관심해지는 것은 결코 올바른 감정 관리가 아니다. 철학자 강신주는 감정을 인지하지 못하면 폭력적인 사람이 되거나 타인에게 종속되는 사람이 된다고 했다. 정신분석학적으로도 맞는 말이다. 감정은 에너지다. 적절히 발산되도록 조절해야 한다. 무작정 감정을 억누르면 증기가 막힌 압력 밥솥처럼 결국 어느 순간에 폭발하고 만다. 부적절한 장소에서 부적절한 방식으로 터져서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도 폭발만큼은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또 감정은 내면의 진실한 욕구를 반영한다. 인생의 목적, 소명, 삶의 방향은 뜨거운 감정의 형태로 처음 모습을 드러낸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면 그와 더 가까운 관계를 맺으려고 애쓸 것이다. 어떤 일을 했을 때 전에 못 느꼈던 보람을 느끼면 그 일을 소명처럼 여기고 받들고자 할 것이다. 이렇듯 감정은 삶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한다. 그런데 감정을 무작정 억누르고 차단해버리면 우리는 마음속에 존재하는 깊은 욕구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몰라 남들이 시키는 일, 세상이 좋다는 일을 하게 된다. 감정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타인에게 종속되기 쉬운 이유다. 지금 느끼는 감정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 잔잔한 연못에 누군가가 돌을 던졌다. 갑자기 흙탕물이 일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물결은 잦아들고 진흙도 가라앉아 연못은 다시 맑아졌다. 돌이 떨어져서 물이 혼탁해진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작용에 따른 결과다. 던져진 돌에 왜 흙이 일어났느냐고 따지는 사람은 없다. 그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우리의 감정도 똑같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 여러 가지 감정이 일어난다.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으며, 외로울 때도 있고, 창피할 때도 있다. 이것은 작용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좋다, 나쁘다, 혹은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일어난 감정을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잦아든다. 감정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하지만 감정에 대한 잘못된 교육을 받은 우리는 감정을 그대로 두지 못한다. 특히 나쁘고 불편한 감정이 일어났을 때는 더욱 그렇다. 슬픔, 창피함, 억울함 같은 감정이 올라오면 서둘러 처리하기 쉬운 다른 감정을 더 씌우는 경우가 흔하다. 예를 들어 상사에게 보고서를 올렸는데 지적을 받아 창피함을 느끼면 상사가 보는 눈이 없어서 혹은 성격이 쪼잔해서 같은 핑곗거리를 들어 창피함에 상사에 대한 분노를 더 씌운다. 외로워서 가족들의 관심과 애정을 바라는 가장이 갑자기 인생이 더덥다고 말하며 혼자 살고 싶다고 외치기도 한다. 남편에게 노고를 인정받지 못한 아내는 서운함과 억울함을 남편에 대한 분노로 치환해 당장 이혼해 달라며 으름장을 놓는다. 더 쉬운 감정을 진짜 감정으로 오인할 경우 가장 손해보는 것은 나 자신이다. 오인된 감정은 잘못된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은 원치 않은 결과로 이어진다. 상사 탓으로 돌려버린 보고서가 훌륭해질 리 만무하고 가족들은 가장이 얼마나 외로운지 끝까지 모를 테고 이혼 위기에 놓인 남편은 내가 그렇게 별론가 하는 마음에 더욱 위축되고 만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모른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감정이 메말라 가는 것이야말로 큰 문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감정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 감정이 일어날 때 다른 감정을 더 씌워 행동화로 이어지는 과정은 매우 자동적이다. 이 패턴에 균열을 내려면 틈을 벌려야 한다. 느끼고 행동하는 나에게서 한 발짝 떨어져 나와 관찰자로서의 나를 소환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연못에 돌이 던져진 순간 일어나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것만 잘해도 감정은 쌓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감정을 터뜨리고 후회하는 일도 줄어든다. 중학생들의 다이어리를 보면 재미있는 점이 있다. 힘들어도 짜증나, 서운해도 짜증나, 심지어 기뻐도 짜증나 등 온갖 감정이 짜증난다는 한마디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다 큰 성인들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너무 적어서 있는 그대로 감정을 바라본다 해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 그럴 때는 감정 카드를 떠올려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슬픔, 분노, 서러움, 외로움, 고마움, 창피함 등 다양한 감정 언어가 쓰여진 카드를 한 장씩 넘기면서 해당 감정을 찾아보는 놀이처럼 말이다. 그렇게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면 진짜 욕구도 제대로 찾을 수 있다. 그러고 나면 충족하고 싶은 욕구를 상대에게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 요즘 내가 외로운가 봐. 오랜만에 당신이랑 둘이 데이트하고 싶어. 집에서 얼마나 애쓰는지 당신이 몰라주는 것 같아서 서운했어. 당신이 나를 인정해주면 좋겠어.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긴 힘들어도 훈련이 쌓이면 가능하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으며 상대방도 마찬가지다. 내가 먼저 솔직하게 요구하면 상대도 원하는 바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게 된다. 건강한 관계는 솔직함으로부터 다져진다. 진석 씨는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갔다. 더뎌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아내가 적극 도왔다. 날씨가 좋으면 좋다고 표현해보고 밥이 맛있으면 아내에게 고맙다고 얘기했다. 일상의 사소한 곳에서 시작된 감정 표현은 회사 생활로도 이어졌다. 부당하다고 느껴질 땐 감정을 다스린 후 부장에게 요구사항을 정리해 전달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경험이 쌓이자 변화가 나타났다. 부장은 일을 맡기기 전에 그에게 먼저 의견을 묻기 시작했고, 퇴근 후 집에 돌아와 혼자 술을 마시는 횟수도 줄었다. 아내와의 관계도 좋아졌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그래도 많은 것이 바뀌었고 그런 변화를 이끌어낸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겼다. 딸아, 나는 태생적으로 감정 관리에 미숙한 남자들이 안쓰럽다.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해 감정을 표현하고 공감받을 기회가 적은 데다가 기본적으로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고 배운다. 그 결과 그들은 심리 솔루션을 건너뛰고 무작정 행동화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한민국 40대 남자야말로 한없이 외로운 존재임을 알게 된다. 겉으론 강하고 센 척해도 속으로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고 무너져 내릴까봐 불안해한다. 그런 외로움과 불안을 드러낼 수 없기에 오늘도 애꿎은 술잔만 홀짝이는 것이다. 딸아, 만약 네 남편이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조금씩 말수가 줄고 술이 는다면 네 도움이 필요할 때일지도 모른다. 네가 나서서 그의 감정에 귀를 기울여주면 그도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열고 감정에 관대해질 것이다. 외로움, 슬픔, 공허도 삶의 한 조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부부는 성숙해진다.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다. 회사에서 연차가 쌓이고 일을 잘하기 위해 애쓰다 보면 아무래도 감정보다는 이성을 앞세우게 마련이다. 그리고 성공하려면 독해져야 하고
절대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말도 많이 듣게 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이 일 잘하는 사람의 기본 조건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성적인 태도만 강조하고 일어나는 감정을 억누르는 데 급급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감정 또한 잘 살피지 못하게 되어 오히려 이를 그리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을 절제하고 억누르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 감정이 메말라 삶 자체가 생동감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나는 네가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많이 알고 그것을 적재적소에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너의 삶이 메마르지 않고 생동감이 넘쳐 흐르게 될 테니까. 그만큼 너의 인생이 풍부해질 테니까. 부모의 인생을 이해하게 될 때 진짜 어른이 된다. 늘 아버지와 멀리 떨어지기 위해 고군분투해온 세창 씨. 그는 48세가 되어서야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아버지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2번이나 새엄마를 만들어준 아버지는 그에게 늘 온몸으로 거부해온 대상이었다. 그가 걸어온 여정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얼마나 아버지를 끔찍이 싫어했는지를 눈치챌 수 있다. 그는 수험생 시절 기숙학원에서 생활했고 성적이 좋았음에도 아버지와 싸워가며 지방대에 들어갔다. 유학을 가서도 다시 한국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교포와 결혼식을 올렸다. 그의 인생은 아버지와 거리두기 그 자체였던 반면 그의 아버지는 도망가는 아들의 뒤를 바짝 따라다니는 인생을 살았다. 그는 30년 가까이 아버지가 없는 곳을 떠돌아다니다 아버지가 위독한 상태라는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와 마주할 용기를 내었다. 이제 길어봤자 2~3달밖에 못 사는 아버지를 그냥 이대로 떠나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한동안 아버지에게 하고 싶었지만 차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다 하고 싶고 아버지의 이야기도 듣고 싶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말했다. 굳이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딸아, 나는 아버지의 죽음을 2달여 앞둔 시점에서 뭐라도 해보려는 세창 씨가 사실 부러웠단다. 나는 대학 시절 아버지를 떠나보내야만 했다. 이북 피란민으로 평생 자식들을 건사하느라 고단하게 일만 해야 했던 아버지. 결국 아버지는 편안한 노후를 누리지 못하고 60대 중반에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 그 시대 부모님들이 대개 그랬듯 아버지 역시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곳에서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이란 별로 없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꿈까지 없었을까? 젊은 아버지에게도 분명 꿈과 희망이 있었을 텐데. 모든 걸 꺾고서 그저 살아내야 했던 세월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을까. 만약 지금 아버지를 다시 만난다면 고단했던 인생을 위로해드리고 싶은데 아버지와 성인 대 성인으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지 못한 채 일찍 이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가슴 아플 뿐이다. 40이 넘어 늙은 부모가 기대어 올 때 느끼게 되는 것들. 나이가 들어 어느 날 문득 고개를 들어보면 아이들은 제법 커서 제 갈 길을 가고 있는 반면 부모님은 늙고 쇠약해져 돌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언제나 나를 지켜줄 것만 같았던 든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나빠진 건강과 함께 경제적,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어 자꾸만 자식들에게 기대어 온다. 그런 부모님의 상황이 안타까워 최대한 가까이서 도와드리려고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음을 느끼게 된다. 부모에 대한 연민과 함께 과거에 받은 상처들이 다시금 고개를 들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아픈 부모의 모습을 못내 외면하고 싶어 한다.
아픈 부모를 보면 나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두렵기 때문이다. 누구보다 강인했던 부모도 육체적, 정신적 쇠락을 피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나는 어떨까? 늙은 부모는 회피해왔던 죽음의 존재와 시간의 유한성을 새삼 일깨우기에 그걸 보는 우리의 마음은 편치 않다. 그뿐만이 아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아픈 부모가 기대어 오면 그동안 억눌려 왔던 감정이 다시금 고개를 든다. 어려서 느꼈던 원망, 분노, 슬픔에다가 약해진 부모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연민의 감정까지 더해져 마음은 한층 더 복잡해진다. 간혹 늙은 부모의 병간호를 두고 가족 간의 갈등이 폭발하여 안 그래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비난과 상처로 점철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나이가 들어 늙은 부모를 돌보는 시간은 부모의 삶을 이해하는 최적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 나이가 든 자녀에게는 세월과 경험이라는 새로운 무기가 생겼기 때문이다. 어려서는 환상을 가지고 부모를 바라본다. 부모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특별하고 완벽한 존재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식으로도 살아보고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며 나이를 먹고 아이를 낳아 부모로도 살아보면서 완벽한 부모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자연스레 깨닫게 된다. 부모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부모의 삶도 나고 자란 환경에 의해 많은 부분이 결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부모의 성격에 고유한 한계와 흠결이 생길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게 된다. 즉 부모에 대한 환상을 내려놓고 부모라는 존재를 그들의 맥락 속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또 나이가 든 자식들은 여러 사회 경험을 쌓으면서 어려서는 부족했던 심리적 안정감을 얻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편협한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부모를 바라봄으로써 측은지심을 느끼게 된다. 그럼에도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애증의 관계로 보고 있다면 분열적인 상태로 남아 있어서다. 사랑과 증오가 별개의 자리에 있는 한 갈등은 해소되기 어렵다. 그러다 자녀가 성숙해지면 부모에 대한 양가적 감정이 연민과 이해의 형태로 통합을 이루게 된다. 미워하는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별도의 방에 있다가 하나의 방으로 합쳐진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모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성숙이라 함은 분열적이고 균열적인 것들이 통합되는 과정이다. 그러나 한 가지 전제할 것이 있다. 내 부모가 불완전한 인간임을 수용하는 성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 두 발로 설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성숙해야 부모라는 대상에 대해 통합적인 관점을 취하고 측은지심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부모의 삶을 공부해야 내 삶의 실마리가 보인다. 세상에는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한다. 그런 경우 꼭 부모를 용서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라도 부모의 삶을 이해하려는 노력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해라는 것은 부모가 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는가에 대한 대답을 나름대로 찾는 것이다. 정기 작가가 주인공의 삶을 역추적하듯이 부모에 대한 환상과 비난을 모두 거두고 있는 그대로 부모의 삶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 부모와 나를 분리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내 모습도 마침내 수용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부모를 이해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나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 부모의 삶을 공부해야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지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에. 세창 씨는 나와의 상담을 나누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갔다. 알고 보니 그의 아버지 역시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으며 어른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유년 시절을 거의 혼자 크다시피 했다.
그는 그 이야기를 최근에야 사촌 형제를 통해서 듣게 되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버린 부모를 너무 이른 나이에 용서했다는 대목에서 눈물을 흘렸다. 제 아버지도 아버지가 필요했을 텐데 하며 침통해하는 그는 그렇게 아버지에게 한 발 다가가고 있었다. 비록 2번의 이혼과 재혼으로 아들에게 안정된 보금자리는 마련해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의 손을 놓은 적이 없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픔만큼은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부모 없이 홀로 자란 소년이 커서 자기 자녀를 지킨다는 건 그 아들조차 자신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그 손을 놓지 않은 건 정말 힘들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세창 씨는 결과적으로 아버지보다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평생 자신을 거부하는 아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오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 보낸다는 것의 의미. 따라 내 연배의 많은 이들은 이미 부모님을 여의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질 정도로 나이를 먹어도 자식들은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다시 어린아이가 된 듯 땅을 치고 온다. 훌륭한 부모였든 실수투성이 부모였든 상관없다. 자식들은 부모를 잃으면 세상을 잃은 듯 목 놓아 온다. 언젠가 나보다 먼저 어머니를 보낸 친구가 그러더구나. 성희야, 나 오늘부터 고아가 됐어. 그러면서 펑펑 우는 친구를 보는데 나도 왠지 울컥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 친구가 말하더구나. 그래도 너는 지금 어머니가 살아 계시잖아.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행복이니.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무시하는 부모의 역할이 있다. 바로 곁에 함께 살아있다는 것. 같은 하늘 아래에서 숨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모는 자식에게 큰 위안을 선물한다. 내가 나를 싫어할 때조차 항상 나의 안부를 걱정해줄 사람이 존재한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부모님을 떠나 보내고 나서야 깨달으니 이 세상 모든 자식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오늘따라 네 외할아버지가 무척이나 그립구나. 우리에게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더라면 많은 걸 묻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걱정해 주었지만 정작 많은 걸 함께 하지 못한 채 헤어진 아버지와 나.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서야 아버지의 인생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후회하는 어리석은 딸을 어찌 보고 계실지 궁금하다. 나이 들어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다. 딸아, 언젠가 너와 함께 카페에 들렀을 때가 떠오르는구나. 그때 우리 옆에는 한 할머니가 앉아 두꺼운 철학책을 읽고 있었다. 그 모습이 사뭇 인상적이었는지 네가 카페를 나와서 말했지. 그분의 책 읽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다고. 나중에 너도 나이가 들면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저런 모습으로 늙고 싶다고. 그때는 시간도 많을 테니 쫓기는 마음 없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나이 들어 하는 공부에는 장점이 있다. 젊어서는 시험에 대비하거나 자격증을 따기 위해 바쁘게 공부한다. 점수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삶의 즐거움을 누릴 새가 없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는 순간 달달 외웠던 수많은 지식들은 대부분 까먹게 된다. 그런데 나이 들어 하는 공부는 대체로 점수와 관계가 없다. 자기가 원해서 하는 공부이기에 자기 페이스대로 원하는 만큼만 하면 된다. 그래서 즐겁다. 쫓기듯 공부할 땐 보이지 않았던 것도 잘 보인다. 그리고 일에 치여 늘 시간이 부족한 너에겐 노년의 여유가 도드라져 보였겠지만 이제 노년에 접어든 나에겐 그 할머니에게서 어떤 간절함이 읽혔다. 그분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그러니 아직 건강이 허락할 때
평생 소망이었던 공부를 완결하고 싶은 게 아닐까. 어린 나이에 시집와 평생 농사일만 해온 할머니들이 뒤늦게 초등학교에 입학해 공부하는 모습을 텔레비전에서 종종 보게 된다. 할머니들은 하루도 결석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받은 성적표를 자랑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할머니들이 얼마나 즐겁게 공부하는지에만 초점을 맞춘다. 한글을 제대로 모르는 할머니들을 어린애 취급하며 해맑은 모습을 연출하기도 한다. 하지만 내게는 그분들이 사뭇 다르게 보인다. 평생 소원인 공부에 남은 인생을 건 사람들의 결기가 느껴진다. 그분들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공부한다. 아직 눈이 보이고 걸을 수 있을 때 마지막 인생 숙제를 완성해 내겠다는 의지로 학교에 다닌다. 비록 글자는 삐뚤빼뚤해도 그 마음만은 누구보다 뜨겁다. 할머니들은 그저 재밌자고 공부하는 게 아니다. 그 어느 수험생보다 간절하게 공부한다. 예순의 나이에 유학길에 오른 이유. 내가 예순에 뉴욕 정신분석연구소로 힘든 유학길에 오른 것도 할머니들이 뒤늦게 학교에 입학한 것과 비슷한 이유에서였다. 그때 내 생활은 매우 안정적이었다. 개원한 병원은 잘 되고 있었고 너는 미국에서 직장을 잡고 결혼한 뒤라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었다. 미뤄둔 운동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면서 하루하루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욕구가 고개를 들었다. 평생 이어온 정신분석 공부를 제대로 완결짓고 싶다는 욕망이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는 불안이 그 욕망에 불을 지폈다.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았다. 길게 잡으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힘든 코스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두가 말렸지만 병원을 잠시 닫고 유학길에 올랐다. 예상은 했지만 공부는 생각보다 더 힘들었다. 그럼에도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내 인생의 마지막 공부 기회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이 들어 하는 공부에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30년 넘게 쌓아온 진료 경험이 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다. 양적 경험이 쌓여 질적으로 전환이 됐다고나 할까? 긴 과정을 끝내고 미국 정신분석가 및 국제정신분석가 자격을 획득하고 나니 그제야 평생의 직업이자 공부의 마침표를 제대로 찍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이 공부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되리란 예감이 들었다. 뇌는 죽을 때까지 발달한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머리가 굳어서 공부해봐야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 젊어서는 한 번만 봐도 금방 외웠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금방 본 내용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뇌에 관한 현대 연구는 이러한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나이와 관계없이 뇌는 쓰면 쓸수록 더 똑똑해진다. 그것을 뇌 과소성이라고 한다. 가소성이란 고체가 힘을 가하면 모양이 바뀐 뒤 그 힘이 없어져도 본래의 모양으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을 뜻하는데 우리의 뇌 또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어떤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일례로 길이 복잡하기로 유명한 런던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해마와 같은 기억력을 관장하는 뇌부위가 크게 발달해 있다고 한다. 특히 경력이 오래된 기사일수록 해마의 변화가 더 크다. 런던에서 택시를 운전하려면 복잡한 길을 완벽히 외워야 했기 때문에 기억에 관한 뇌부위가 발달한 것이다. 이는 자주 사용하는 뇌부위는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부위는 퇴화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처럼 뇌는 쓰면 쓸수록 똑똑해진다. 그런데도 왜 나이가 들면 머리가 나빠진다고 느끼는 걸까? 매일 같은 방식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발달한 부분의 뇌만 사용하고 약해진 부분에는 자극이 거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뇌가 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결국 잘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은 녹이 슬다 못해 나중에는 기능을 상실해 버리게 된다. 반면 새로운 자극을 주면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신경세포 간의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며 변화한다. 외부 자극에 따라 끊임없이 신경 회로망을 재배열하며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간 잘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이 똑똑해지는 지름길이다. 평생 육체 노동만 해온 할머니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훨씬 똑똑해졌을 것이다. 반면 책상에 앉아 일하는 사람은 운동을 하거나 몸을 쓰는 일을 하면 더욱 똑똑해진다. 이와 비슷하게 일상과는 구별되는 취미 활동을 하거나 생소한 언어를 습득하고 미뤄둔 인문학 공부를 시작하는 등 아이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무엇이든 알고자 노력하는 태도는 언제라도 우리의 뇌를 발달시킨다. 80세가 넘어도 뇌 과소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뇌가 퇴화하기는커녕 더욱 발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못하겠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공부에 적기는 없다. 마음 먹고 실천한다면 바로 지금이 적기다. 은퇴를 앞둔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부 계획을 세운다. 먹고 사느라 미뤄둔 공부에 대한 꿈을 하나쯤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영어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 글을 쓰고 싶은 사람, 문사철에 통과하고 싶은 사람, 춤에 도전하겠다는 사람 등 분야도 가지각색이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나는 열렬히 그 꿈을 응원한다. 나이는 결코 장애물이 아니다. 간절한 마음과 점점 똑똑해지는 뇌 덕분에 나이 들어 하는 공부는 잘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 아마 너에게도 공부에 대한 꿈이 있겠지.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 보기를. 정말로 하고 싶은 공부라면 나이가 몇이든 또 그것이 무엇이든 원하는 만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만만히 보지 마라. 그들은 남은 인생을 걸고 공부하고 있다. 공부하는 사람이 늙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간절함 때문이라고 나는 믿는다.